북한이 오늘 오전 또다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어제 분단 이후 처음으로 울릉도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며 NLL을 넘어선 데 이어 이틀째 도발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만 20여 발 이상의 미사일과 또 방사포 포격까지 이렇게 연달아 많이 쏜 경우가 없었는데 그 의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위원님, 저희가 멘트로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지금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입니다. 탄도미사일 오늘 지금 3발, 단거리 2발이고 장거리 ICBM으로 추정되는 1발을 발사했다까지 지금 합참이 보도한 상태입니다.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북한은 중장거리, 단거리가 아닌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동시 발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발은 확실하게 중장거리, 이제 순환해서 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한 100에서 한 200톤 나가거든요. 그 정도를 지탱할 수 있는 북한의 길이 별로 없거든요. 그럼 순환공항 남쪽의 유도로에 폭이 한 30m 되는 길이 1km 정도의 시멘트 바닥이 있어요. 이게 지하 기지와 경납고와 연계가 됩니다. 3월 24일 날 북한이 미사일 쏘고 김정은이 가죽잠바 입고 나왔던 기억나시죠? 그게 고장소예요. 그러니까 순환해서 쐈다면 텔,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한 화성 15나 17형 아니면은 중거리 화성 12 정도일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지금 계속해서 이 ICBM급 화성 15, 17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단분리, 탄두분리까지 됐다고 그러면 그거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중장거리 발사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고요. 오늘도 어제처럼 단거리나 지대공미사일. 왜냐하면 이제 비질런스 스톰 훈련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과 함께 중장거리는 미국에 대한 압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압박과 함께 미국에 대한 압박도 동시에 병행하는 전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합참에서 아직까지는 ICBM 추정체라고 언급은 하지만 ICBM일 확률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시는 거네요. 순환에서 쐈다고 그러면은 순환 비행장일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중장거리면은 지금까지 쐈던 게 다 지금 순환공항이에요. 아까 나왔던 게 그 시멘트 바닥부터. 그렇죠. 기술적으로 뭐 북한의 텔이 이동식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도 100톤 이상 되는 트럭이 다닐 수 있는 게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ICBM에서는 뭐 제이크 설리반 안보 보좌관, 백악관 보좌관도 올해 7월 달에 북한은 미 본토 공격 능력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쏜 것도 지금 일본 열도를 안 넘어갔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동해나 북태평양 일대인데 그럼 길어야 사거리가 2,000일 거예요. 그러면은 고각 발사죠. ICBM은 5,500 이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발사를 해서 단분리, 탄두분리, 재진입까지 하고 목표물을 맞춰야 되는데 북한은 이 시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올라갔다 내려온 시험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쏜 것도 사거리가 한 2,000, 3,000 내외, 길어야 3,000으로 추정되거든요. 일본 열도 넘어가면은 사거리가 한 3, 4,000은 넘습니다. 지난번에 방위성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미사일 고도가 2,000km, 비행일 750km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각 발사입니다. 전에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개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미사일은 정상적으로 나가서 이제 우주 발사체는 나가면 끝이거든요. 올리면. 근데 탄도미사일은 대권 나가서 모든 단을 분리한 다음에 탄두 부분만 거의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서 재진입해서 목표를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북한은 이거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그걸 한 거죠. 그러니까 엔진 추력은 확실히 능력을 입증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니까 거의 50%의 영역들은 지금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거죠. 나머지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 정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기권 활공 능력, 재진입, 목표물 타격 능력 이건 지금 아직 시험을 안 해봤어요. 단 분리를 해서 이 성공 여부에 대해서 사실 이게 14형이냐 뭐 17형이냐 이런 것도 역시도 이제 우리 당국이 분석하는 것과 북한이 발표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럼 교수님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다고 물론 이제 합참 이제 지난번에도 화성 17형을 15형을 쏘고 17형이라고 이제 거짓 포장했다 그러는데 뭐 합참 존중해야죠 의견을. 그러나 저는 북한이 그렇게 아주 센 거짓말은 잘 안 합니다. 과장은 하는데 그러니까 화성 15형이든 17형이든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떤 차이인 겁니까? 북한은 이제 사거리죠. 화성 15형은 한 13,000km, 화성 17 15,000km. 그다음에 탄두 크기. 탄두가 크게 크다는 얘기는 이게 다탄두 실을 수 있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그 그림 화면 뒤에 나오는 저 엔진 부분 있죠. 저 엔진이 이제 그 백두산 계열 엔진인데 저 엔진의 신뢰성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저렇게 이제 길게 나오면 저건 액체 엔진입니다. 이렇게 퍼지면 고체 엔진이고 이렇게 보면
엔진은 상당히 검증이 된 것 같다. 그러나 목표물 타격 능력, 재진입, 그다음에 대기권 활공 능력은 아직 정상적으로 입증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초기 시험을 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 개발 단계인지 아니면 지금 고강도의 무력 시위의 일환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저런 시험은 너무 많이 해봤어요. 또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예. 지금 재원을 합참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재원이 완벽하게 분석이 되고 ICBM이라고 확정을 짓기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고도. 예. 왜냐하면 야구 보면은 외야에 있는 외야수가 공을 잡으면 예. 그 홈으로 직선으로 안 던지죠. 왜냐면 그 떨어지거든요, 관성 때문에. 예. 그러니까 멀리 던지려면은 고도를 높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도 곱하기 최소 3이 사거리입니다. 그러니까 2,000km니까 곱하기 3하면 6,000 나오죠. 그럼 ICBM이라는 얘기죠. 이게 7시 40분에 평양 순환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것이 지금 ICBM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능성이 것이고. 높은 거죠. 예. 네. 그 이후에 1시간도 안 돼서 또 오전 8시 39분에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네. 2발을 발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1시간도 안 돼서 이렇게 다른 형태의 미사일도 이렇게 연달아 발사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좀 두십니까? 국면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예. 이제 9월을 기점으로 북한의 도발 전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 9월 8일 날 핵무력 법제화 네. 기억나실 거예요. 예. 사용 조건을 규정한, 사용한다는 얘기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핵무기가. 그다음에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무려 7차례 현지지도 전술핵 운영 부대에 가서 모의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발사 훈련을 본인들이 한 얘기입니다. 공개한 얘기입니다. 어디를? 남한을 공격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실전 배치했다는 얘기죠. 저 사람들 말을 믿는다면. 그럼 이때부터는 핵무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을 가진 자신감에 기반을 둔 고강도의 공세적 전략으로 지금 전환했고요. 지금 북한의 도발은 다 보면 우리와 관계가 있어요. 한미연합훈련, 로널드 레이건호 진입, 예. 호국 훈련, 지금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중이죠. 그러니까 지금 쏘는 상당히 많은 미사일들이 지대공 미사일이에요. 왜냐? 항공훈련을 잡는 예. 게 지대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미의 압도적 무력 앞에 자기들이 더 우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집중적인 도발을 하는 거죠. 과거에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턴은 향후에도 계속 반복될 거예요. 우려스럽지만. 그러니까 한미가 움직이면 북한은 반드시 움직이고 한미가 움직였는데 북한이 잠잠하게 끝난 일은 앞으로는 없을 거예요. 이게 무기가 어느 정도 잘 갖춰졌다라는 자신감에 그게 이제 핵 지렛대 전략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핵무기는 비대칭 전략이니까 자신감이 생기죠. 여차하면 핵무기 쓸 수 있다는 거니까. 지금 푸틴도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들이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남한에 대해서 한미에 대해서 이제 지지 않겠다. 과거에는 한미가 고강도 훈련을 하거나 미국의 전략 자산이 전개되면 북한이 조용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역설적으로 더 거칠게 나오거든요. 그게 전략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미국 전문가의 분석은 이렇게 무더기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게 김정은의 절박함의 표시다. 이렇게 또 바라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상당히 타당하죠.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이런 도발에 대해서 내부 보도를 안 하거든요. 네. 왜냐? 지금 북한 식량 위기, 그다음에 코로나 후유증도 상당히 큰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사망자도 많은 것으로 전원이 나와요. 물론 첩보지만. 이 상황에서 쌀도 없는데 무력 도발하고 미사일 쏜다 그러면 민심이 좋을 리가 없거든요. 과거에는 뭐 좀 우리가 핵국가니까 자부심이 있다 이런 것 좀 있었는데 지금 워낙 절박하니까 주민 불만이 누적돼 있거든요. 그러면 무기를 소유한 어느 정도의 무기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넘어갔다는 자신감과 절박함이 공존한다라고 보시는 그러니까 저런 겁니까? 집중적인 도발이 그냥 무한대로 아무 목표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쏜 ICBM 저걸 쏘면 미국은 움찔하거든요. 예.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협상 국면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하면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 그러거든요. 그건 뭐냐? 하노이로 돌아가서 대북 제재를 해제해주는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조건 없는 대화만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북한은 조건을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강경한 대북 원칙적 입장을 견지한 보수 정권이 들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군사적인 우위로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정 목표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긴장을 조성해서 자신들이 유리한 협상 국면을 의도한 그리고 그 이제 원인은 내부의 절박한 그러니까 한미 관계나 북미 관계 개선이 없이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중국이 영원히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재돼 있는 거죠. 예.
뭐 절박함이든 자신감이든 미국에 대한 압박 차원이다라는 분석해 주셨고요. 오늘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고 이에 대한 내용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제 발사한 내용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10시간가량 동안 4차례에 걸쳐서 발사한 미사일만 20발이 넘습니다. 거의 25발 가까이 되는데 이 중에서 한 발, 8시 51분에 발사한 3발 중에 한 발은 이게 분단 후 처음으로 NLL 이남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울릉도 지역에는 그 관련해서 뭐 경보까지 내려졌고 이 상황은 확실히 의도했다, 오랫동안 준비했다 이렇게 보면 당연하죠.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뭐 일부 오발이다 그럴 가능성은 제 기준으로 본다면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어제의 그 NLL 이남 26km 넘은 낙탄 말고 그 이전에 굉장히 많이 썼죠. 네, 네. 9월부터 그렇죠. 뭐 방사포 포함해서 뭐 1000여 발을 넘었었고요. 그렇죠. 일본 열도를 넘어가기도 그렇죠. 했고요. 그다음에 미사일도 수십 발을 쐈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 넘어온 거 있었어요? 없었죠. 없었잖아요. 방사포나 대포는 이 오발률이 높고 정확도가 떨어지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오발이 없었는데 정밀한 미사일이 오발이 된다? 그 말도 안 되죠. 방향이 완전히 다르게 남쪽으로 왔는데요. 근데 계산된 도발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 그림에서 저 그림이 조금 지금 저는 좀 울릉도 그 속초 나온 그림이 조금 착시를 일으키는 게 네, 네. 울릉도는 167km거든요. 네. 근데 속초는 57km거든요. 속초는 바로 앞이고 울릉도는 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울릉도를 쏜 게 아니고 울릉도 방향으로 그렇죠. 사실 속초 앞바다에 쏜 예, 거예요. 예, 예. 근데 지금 저렇게 그림이 나가니까 경보는 또 울릉도에 울리고 왜냐? 우리 MCRC 중앙방공통제소, 예. 그다음에 공작사, 공군작전사령부는 예, 미사일이 북한의 항공기나 비행물체가 뜨면 바로 잡아요. 예. 그래서 고도, 속도, 방향을 탐지합니다. 그러니까 속초를 지나가지만 방향은 울릉도 쪽이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경보를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울릉도에 경보가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울릉도가 긴장을 하지만 사실은 날아오는 방향을 감지를 때문에, 하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울릉도에 경보가 된 근데 거예요. 울릉도는- 사실상 예. 가까운 건 속초다. 예, 울릉도가 위험하지 않았어요. 아, 사실 속초 앞바다에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57km면은 조금 쉽게 말하면 그렇죠. 한국에서 보일 정도거든요. 과장해서 그렇죠. 말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떨어뜨린 미사일도 지금 탄종은 이제 190km거든요. 원산에서. 예.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게 북한의 신형 전술 유도무기. 얘가 이제 100에서 한 200km 되거든요. 그다음에 KN-23이 사거리 800, KN-24가 400인데 방사포, 최저항 방사포 KN-25가 400인데 저기다 쏠 리는 없어요. 그건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위험하죠. 그럼 미사일을 쐈을 때인데 그럼 지금 말한 것들이 다 핵탄두가 탑재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걸 보여준 거예요. 지금 속초 앞바다 쪽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우리는 쏠 수 있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과시한 거지 저게 우연일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패트리어트나 팩투팩3 사정거리에서 그러니까 강릉 기지에서 그게 지금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해에서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요격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거기다 쏜 거겠.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탄도미사일은 멀리 날아가고 무게를 많이 실을 수 있지만 탄도가 있죠. 네. 그럼 이제 외야에서 포수가 공을 던지면은 떨어지는 걸 보고 가서 잡죠 이렇게. 예. 그 떨어지는 지점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지점을 잃으면 이쪽에서 예측할 수 있지만 이쪽에서 떨어지는 거 이쪽에서 못 잡죠. 그러니까 이건 요격이 힘들죠. 이렇게 떨어지는 걸 이렇게 요격은 쉽죠. 예.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방향이 다른데 우리 방공포 사령부가 그걸 잡을 이유도 없고 또 쉽지도 않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는. 그걸 북한이 이제 의도적으로 알고 쐈다고 봐야죠. 우리 공군이 바로 그 맞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F-15K 그리고 KF-16 전투기 동해상으로 출격했고 공대지 미사일 3발 발사했습니다. 맞대응 성격으로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보십니까? 예, 상당히 의미가 많이 내포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대지 미사일이라기보다 공대지 미사일은 2발이고 하나는 유도폭탄입니다. 슬램 ER은 이제 무거워서 F-15K에만 답니다. 근데 F-16에서 쏜 게 스파이스 2000. 이거는 이제 일반 활공폭탄에 유도 키트를 다른 거예요. 미사일처럼 개조한 거고. 이거는 사거리가 60에서 한 80km입니다. 멀리 안 가죠. 근데 이제 슬램 ER이에요. 슬램 ER은 사거리가 280km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주요 시설들을 타격할 수 있는 평양의 주석공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280km 슬램 ER이 의미하는 건 뭐냐? 지금 원산에서 쐈거든요. 네. 원산에서 쏜 거리가 190km거든요. 네. 그 슬램 ER은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쏜 겁니다. 지금. 아. 그러니까 저쪽은 한 발이지만 3발은 뭐냐? 이 가중 보복 원칙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원점 타격 원칙. 이 두 개의 원칙을 적용을 해서 오르겐이 대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점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원점 타격은 하진 하진 않지만 않고 동일하게 26km를 넘어갔죠. 아. 그러나 그 내포되어 있는 슬램 이알은 원산까지 충분히 타격이 가능한 거고 또 하나는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거든요. 1시간 만에. 예. 그러니까 11시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1시간은 아닙니다만 마지막 북한의 도발이 9시 후반대였으니까 그렇게 보면 무기를 장착해서 이 응징을 하는 데까지 상당히 신속하게 이 준비가 이루어진 상태였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예. 지금 들어온 속보는 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늘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이 ICBM일 가능성이 있다는 속보도 나와 있다는 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경계태세 2급으로 격상해서 예.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빌리언트 스톰 훈련이 진행 중이거든요. 예. 내일까지. 오늘 쏜 것도 사실은 빌리언트 스톰에 대한 반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의 모든 도발은 한미, 그러니까 연합훈련을 9월 말에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해군용부대, 레이건으로 들어오면 또 반발, 호국훈련에 대한 반발, 서해훈련에 대한 반발, 계속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빌리언트 스톰 훈련이 진행되는 시간에는 무슨 도발을 할지 아직 모르는 거고요. 끝나도 여진으로 일부 도발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계태세 격상은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예. 어제 처음으로 이제 그 공습 경보라는 걸 접해본 울릉도 그 도민들은 굉장히 당황했다고 하죠. 그렇죠. 그 당시에 시민들, 그 도민들 전화 연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일반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경험이라서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는지도 어제 굉장히 좀 구멍 아닌 구멍을 좀 확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신속 대응, 대피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 울릉도가 위험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167km나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러나 공군작전사령부의 조치는 적절했다. 왜냐하면 방향이 그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한 번도 공습경보가 뭐 서해 쪽은 여러 번 있었죠. 그동안도 한 80년대 이후로 10서너 차례 있었고 그쪽은 비교적 잘 돼 있죠. 동해에서는 분쟁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첩성은 다소 떨어졌다. 그러나 그렇게 크게 문제가 심각한 건 아니다. 우리의 포착, 그다음에 방공 시스템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했어요. 다만 이제 그 후속 조치가 조금 미흡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어제 그 발사를 한 그 전체적인 그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많은 언론이 지금 그 한 발이 NLL 이남 26km 지점까지 넘어온 부분에 굉장히 많이 주목하는데 서해상에도 그렇고 동해상에도 그렇고 25발 이상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쏘지 않았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그 전반적인 그 상황에 좀 그림을 좀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전 지역에 다 도발을 감행한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어린아이랑 이렇게 대처하면 어른이 말하면 못 알아듣죠,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 시각으로 보이거든요. 그 북한은 뭐냐면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정당한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2017년 말 이후로는 안 했거든요.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안 했거든요. 북한이 도발하니까 그걸 정상화한다는 게 우리의 정당한 명분이고 북한은 그동안 안 했던 게 익숙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드렸다시피 핵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안 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6시 때 미사일을 쐈어요. 그다음에 8시 때 쏜 게 한 발이 넘어왔어요. 네. 그다음에 9시 때 쏜 거는 지대공 미사일이 많았어요. 왜냐? 빌런 스톰 공군 훈련이니까 여기에 대응하는 게 지도공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11시 때 우리가 보복 응징을 하니까 여기에 대응해서 북한이 1시 때 포병 사격을 이 동해에 완충국에 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4시 오후 4시경에 또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그러니까 한미 훈련에 대응을 하면서 자기들도 일종의 대응 훈련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없었죠. 말씀드린 대로. 네. 그러니까 향후에도 이렇게 무더기 도발, 무더기 대응은 계속 반복될 개연성이 있어요. 그렇게 섞어 쏘는 그런 것들이 단거리 같은 경우는 한국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발사한 ICBM으로 추정되는 것은 또 미국을 위협하는 것이고 미국, 일본까지 포함해서. 한미 그리고 뭐 일본까지 예. 말씀하신 이 군사적인 협력체를 좀
무너뜨리거나 그 사이에서 균열을 만들기 위한 이런 의도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압박을 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한국의 윤석열 정부, 미국의 바이든 정부. 바이든 정부한테는 자기들이 조건을 수용하라는 협상을 압박을 하는 거고 한국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군사적 우위가 있다는 걸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도발 양상을 보면 매우 공세적이고 대응을 즉각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미를 동시에 압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그런 패턴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남아 있습니다만 시간이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도는 안 되지만 예.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느끼는 훈련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북한은 알죠. 그럼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대응하는 것들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훈련이 되니까 내일까지도 계속 긴장을 하고 그 이후에도 북한이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판단해야 그만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도발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아무래도 전날은 굉장히 우리 NLL 쪽으로 넘어와서 영해 근방까지 공격을 했고 그 후에 이번에 또 이렇게 ICBM까지 ICBM으로 추정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ICBM으로 추정되는 그 미사일까지 발사한 상황이라면 다음번 도발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우리가 끝을 이제 어디라고 보십니까? 그 NLL 넘어온 뭐 휴전 이후 최초의 미사일이 넘어왔다. 이거보다 심한 게 있었죠. 연평도 포격. 그거 더 심했죠. 교전이었죠. 민간인 사망까지 나왔고. 그다음에 천안함 북침. 46명 우리 장병이 예. 기습 공격으로 전사를 했어요. 그다음에 목함질의 도발도 있었죠.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은 굉장히 뭐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창의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도둑질하는 사람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막는 사람은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동해는 분쟁 지역은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근데 서해는 분쟁 지역이죠, NLL. 예. 아주 복잡하죠, 해안선이. 이 NLL 선이. 예. 그다음에 DMZ. 여기에서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충격이 크니까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원점 타격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압도적인 응징 보복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바보가 아니라면 원점이 확인되는 도발은 안 할 거예요. 목함질의 도발 원점 확인 안 되거든요. 천안함 북침도 원점 확인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긴장 국면이 계속하면 북한이 자신들이 군사적 우위에 있다는 모든 가능성을 다 현실에 적용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강대강 국면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응징과 강력한 군사적 억지를 통해서 네. 교정을 해야 되지만 네네. 그러나 적당한 수준에서는 이 긴장 국면을 해소할 수 있는 대화 국면도 같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북한도 무한정 도발하는 것 같지만 기초 체력이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명분과 실리가 보장된다 그러면은 대화 국면에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군사적 억지와 함께 대화의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항상 그 얘기는 하고 있잖아요. 대응은 하지만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근데 북한은 거절한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겁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 예. 근데 북한은 조건 있는 대화를 하자는 거거든요. 조건을 미리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조건은 한미가 수용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북한과의 관계만 아니라 모든 외교 관계는 그래요. 그 안에서 창의적인 대안을 찾고 협상을 겨냥해내는 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억제와 함께 대화로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초기 대화라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북한이 받든 안 받든. 안 그러면 강대강 국면의 끝은 결국 뭐겠습니까? 북한 지금 안 지죠. 물러서지 않죠. 한미도 지금 대응을 계속하고 있죠. 그럼 이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치킨 게임 양상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한미가 압도적인 무력이 강하니까 우리가 밀리지 않겠죠. 그러나 한반도 군사적 긴장으로 북한은 잃을 게 없어요. 한미는 우리는 잃을 게 많죠.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군사적 대응은 그건 원칙적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밀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화 국면도 동시에 모색을 해야 됩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올해 들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도발들의 이후가 꼭 핵뿐 아니라 뭐 직접적인 교전 같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이미 교전을 했잖아요. 예, 연평도에서. 또 천안함 앞으로 북침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또 말씀해 주셨고. 근데 그러면 북한은 군사 합의에 대한 이행 의지는 이제 아예 없다고 뭐 봐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아쉽게도 상식적이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그런데 9.19 군사 합의는 북한에게 불리하지가 않아요. 해군력과 공군력이 절대 열세거든요. 예. 근데 한미의 이 해군의 작전 능력을 제약하는 게 9.19 군사 합의거든요. 정찰도 제약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은 그동안 그걸 즐겼죠. 근데 자기들은 깨도 한국은 깰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북한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먼저 깰 수는 없거든요. 마지막 완충 구역인데. 근데 어제 우리가 맞대응한 거면 우리도 그러면 이제 위반한 그걸 거죠. 파기한 거죠. 위반한 거죠. 그러나 9.19 합의가 파기됐다고 휴지 쪽이라고 말은 안 했죠. 근데 이렇게 점점 사문화될 가능성은 있어도 북한이 먼저 다 그거 백지화다 그래 될 이유가 없어요.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우리는 한 9번 정도 북한이 완충 지역을 넘어갔을 때 어떻게 보면 참다가 이번에는 이거는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 이 완충 구역 안에서의 그러니까 9.19 합의에 대한 것을 위반이라고 보면 위반인 정도의 대응을 한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우리가 너무 강대강으로만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다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적절성적인 부분 아까 전에도 저희가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걸 하면서 또 투트랙으로 다른 또 전략도 취해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번 조치는 적절했어요. 원점 타격력도 보여줬고 예. 비례 원칙, 가중의 원칙도 적용을 했고 군사합의 위반이지만 그렇죠. 그래도 예. 적절한 조치였다. 그 이후에 북한의 대응은 뭐냐면은 이제 고성에서 포사격을 이 동쪽으로 NL을 넘지 않은 쪽으로 수위를 조절한 거예요. 그리고 4시 때에도 쏜 것도 지대공이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의지는 보여준 겁니다. 또 하나는 2015년에 목함지뢰 사건 때 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어요. 예. 박근혜 정부가 강경하게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향병서와 최룡해 북한의 2, 3인자들을 보내서 결국 사실상의 사과 유감 표명을 받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 대응 국면에서는 밀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군사적인 대응 국면이 계속 가다 보면 우발적인 충돌의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 대응과 함께 대화 국면을 열어야 되고 그냥 어떤 형식적인 대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한을 견인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야 돼요. 뭐 중국도 활용할 수 있고 중국도 이 상황이 지금 즐겁지 않거든요. 예. 미국 국방부가 이제 국방 전략 보고서, 핵태세 보고서,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 이렇게 공개를 27일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들만 본다면 어떤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도 했었고 되게 강한 국면인 걸로만 보여서 미국도 어느 정도 그 조건 없는 대화 말고 어느 정도 조건을 낼 수 있을 그런 여지도 있습니까? 사실 바이든 정부 지금 출범한 지 거의 이제 2년 돼 가거든요. 내년 초면. 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지금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 밀려났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근데 지금 북한에 대한 압박은 예를 들어서 이번 NPR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북한 정권 종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역사상 없었어요. 한 정권을 그렇게 NPR에 넣은 적은. 그다음에 최근에 미군 특수부대가 김정은으로 추정되는 주요 요인을 제거하는 훈련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MQ-9 리퍼라고 하는 이건 주로 요인 제거용 무인 최강의 공격기입니다. 8대가 태평양 처음으로 배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위협을 느껴요. 그러니까 무한정 북한이 어떤 그 무모한 도발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생하고 얘기하려면 초등학생의 시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권리, 자기들이 위험만 지금 보고 있는 거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사소통이 잘못되면 결국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소통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외교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고 다르고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도 사실 그 상임이사국들 간의 의견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 제재를 하려고 해도 제재도 잘 통과되지도 않고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유엔 안보리는 식물인간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미중 전략 경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어떠한 미국 주도의 결연에도 타협을 안 하거든요. 이것도 북한이 자신감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러나 공통분모가 있다면 시진핑 주석도 3기 시작하는데 한반도의 분쟁, 한반도의 핵실험, 한반도의 위기 이건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사실은 북한도 긴장 고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당할 여력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긴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이게 장기화되면 이게 최대 균열로 갈 수 있거든요. 지금 이런 도발들을 내부에는 보도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밥도 굶는데 지금 미사일 쏜다? 이게 여론이 안 좋거든요. 그러나 또 한미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군사적 우위를 보여주고 싶고 그러니까 이 긴장 국면, 고비용 구조는 결국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북한이 원하는 것 같지만 북한도 자신들이 위기를 탈피해서 협상 국면을 원하는 거지 그래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핵은 손에 쥐고 싶고 핵을 놔야만 협상은 되는 거고 받고는 싶고 이게 이제 충돌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어렵죠. 당국도 어렵고 그러나 창의성을 발현해서 긴장 국면을 해소하고 빨리 대화 국면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예.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러다 전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상당히 걱정 어린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발표 그리고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야 할까요? 북한은 자기들이 이제 밀린다는 시점에서 상황을 종료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들이 더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종료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행히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이제 끝나면 예. 대형 훈련은 거의 없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이 국면을 잘 관리를 해서 네.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해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북한 도발에 대한 의미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